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석업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생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오늘의 본문 제목은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찾아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이 시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기회를 잡고 싶어서 노력도 하고 일생에서 나에게 좋은 기회는 3번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기회란 것은 비나 눈이 내리듯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맞죠? 사람을 통해서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성공의 기회가 오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실패의 기회가 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기회라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인간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좋은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관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좋은 첫 만남에서 시작되는 건데 이것을 초도효과라는데, 초도효과. 첫 번째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만남의 그 고정관념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선입관념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 초도효과인데, 그러면 첫 만남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럼 첫 만남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 비결은, 스님이 말하는 이 비결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90% 이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모임이 있을 때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 모임이 내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참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이 모임이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이렇게 계속적인 의혹을 제기하다가 마침내 안 좋은 일이 생기나면 그 봐라 내 말이 맞지 하면서 자기 말이 맞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다가서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다가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모임도 많고 어느 단체 모임도 많고 맞죠? 그래서 이 모임에서 나에게 무슨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만날 때에도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나하고 만나는 모든 인연의 만남이 자신에게, 나한테 무엇인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이렇게 외쳐야 돼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인상을 주는 데는 두 번의 기회는 절대로 없어요. 한 번 딱 첫인상이 안 좋은 인상으로 고정관념이 딱 되어버리면 거의 그 고정관념을 바꾸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 여러분 5분 동안을 첫 만남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나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낼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5분 동안에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상을 판가름할 때 웃는 얼굴이 중요하겠죠. 한번 살짝 웃어보세요. 입꼬리를 귀에 걸고. 그래서 웃음은 좋은 인상을 남기고 어디든지 당신을 환영하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는 법 첫 번째 방법, 웃는 얼굴. 웃는 얼굴. 두 번째는 바로 악수를 하는 악수. 그래서 악수는 상대방한테
친밀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는 언제나 상대방과 나의 어색함을 없애준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계속 망설이지 말고 손을 내밀어 아이 컨택이라죠.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먼저 청해야 돼요. 악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눈을 맞추지 않는 상태에서 내 자신을 상대방에 소개하게 되면 그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대방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비결이 있어요. 이 이름을 잘 기억해야만 성공과 기회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그 사람의 성격이 줄줄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기소개야말로 상대방의 호기심을 끌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는가?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는 요령으로 4가지를 제가 들 수가 있는데 4가지. 첫 번째는 기억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의 이름을 외우겠다. 아예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마음의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기억하겠다는 작정이 중요한 겁니다. 내 이름을 외우고 말겠다는 작정. 예.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소개받을 때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 이름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상대방의 이름을 상대방의 얼굴과 연관지으면서 아예 외우기로 작정을 하고 외워야 돼요. 세 번째, 얼굴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개받을 때 상대방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 네 번째, 이름을 아예 외우기로 작정한다지요. 여러 번 반복해서 외워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이름을 듣자마자 몇 번 따라야 돼요. 한 번 듣고 이름을 외우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맞죠? 몇 번, 서너 번 따라하면서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간 간격을 두고 3차례 정도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찻집에 가더라도 A 찻집이 있고 B 찻집이 있는데 A 찻집 가면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해. 찻집 사장님이. B 찻집 몰라. 그럼 여러분한테 A 찻집 가겠어요? B 찻집 가겠어요? 첫 번째 가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는데 두 번째는 상대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얻으려면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는데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줘라. 사람은 다른 것은 참아도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절대로 참지 못합니다. 부부 간에도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데서 큰 부부싸움이 많이 발생하고 부부싸움이 극에 달하면 또 갈라서기도 하고 비록 싸움을 하더라도 말다툼을 하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자존심만큼은 건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존심이 깨지면 돈이 뭐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끝장납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이 바로 자존심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존귀함을 느끼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성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을 높여줄 사람들을 애타게 찾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높여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죠? 모든 사람은 바로 자존심의 만족이라는 기본적인 욕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돈만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자존심을 구겨뜨리고 자존심을 망가뜨리면 내가 더 이상 자존심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돈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성공의 기회를 얻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욕망에 만족을 주고 그러면 기꺼이 성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번째, 이름을 불러라. 이름을 외웠으면 이름을 불러라. 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활용해서 정말 대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뭐냐면 앤드류 카네기를 부를 때 사람들은 앤드류 카네기를 안 하고 바로 강철왕 카네기를 하죠.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를 안 하고 강철왕 카네기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강철왕 카네기는 강철에 대해서 별로 많이 알지 못해요. 대신에 이 카네기는 자기보다 강철에 대해서 월등히 잘 아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은 거예요. 강철왕 카네기의 성공은 한마디로 강철에 대한 지식보다 사람에 대한 지식으로 얻은 겁니다. 카네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느끼고 깨달은 거예요. 카네기가 10살 때 이야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네기가 10살 때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인데 10살짜리 카네기가 토끼 한 마리를 키우게 됐는데 어미가 새끼를 이제 여러 마리 낳았는데 이제 새끼를 놓고 또 새끼들이 수십 마리로 불어난 거예요. 10살짜리 카네기가 수십 마리의 토끼들한테 먹이를 일일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토끼가 발생한 거예요. 어린 10살짜리 카네기한테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친구들한테 네가 토끼가 좋아하는 클로버니까 풀을 가지고 오면 그 토끼에게 네 이름을 붙여주겠다 했어요. 토끼가 이름이 없잖아요. 토끼가. 그래서 친구가 클로버이바 풀을 갖고 오니까 계속 갖고 오니까 그래 이 토끼는 요식이 토끼야. 그 다음에 또 거시기 친구가 클로버이바 풀을 갖고 오니까 요 토끼는 거시기 토끼야. 이름을 딱 지어줬어요. 풀을 갖고 오는 친구들 이름을 붙여주니까 그때부터 친구들 신이 나가지고 지 이름이 되어 있는 토끼한테 먹이 주려고 하루도 안 빠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굶어 죽는 토끼가 한 마리도 없게 된 거예요. 그냥 무작정 토끼한테 클로버잎하고 풀을 주라 하면 안 주지만은 그 토끼한테 자기 이름을 붙여주니까 애착을 가지고 먹이를 정성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카네기는 그 10살 때 깨달아가지고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도 이 10살 때 깨달은 이치를 활용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고 부와 명예를 얻은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카네기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카네기가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에서 강철 레일을 사다가 팔았는데 그 회사의 사장은 에드가 톰슨이라는 사장인데 근데 이 에드가 톰슨 사장이 카네기한테 강철 레일을 한 50% 사고 또 다른 회사에서 강철 레일을 한 50% 사고 하니까 카네기가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 거 카네기가 한 50% 사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가 한 50% 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가 깨를 내가지고 피츠버그에 거대한 강철 공장을 세우고 이 강철 레일을
사가는 회사의 사장이 바로 에드가 톰슨이거든요. 큰 강철 공장을 세우고 나서 그 강철 공장 이름을 자기의 단골 회사 사장인 에드가 톰슨의 이름을 따가지고 카네기 강철 공장인데 카네기 강철 공장이 안 하고 그 강철 공장 이름을 에드가 톰슨 강철 공장에 이름 지었어요. 그때부터 에드가 톰슨은 다른 회사에서 강철을 구입하겠습니까? 에드가 톰슨 강철 공장에서 강철을 구입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이름 있는 강철 공장에서 강철을 구입하겠지요. 그때부터 카네기가 자신의 공장이지만 에드가 톰슨 강철 공장이라고 이름 지은 카네기의 강철 공장에서 에드가 톰슨에게 모든 강철 레일을 100% 다 팔고 에드가 톰슨도 자신의 이름을 딴 에드가 톰슨 강철 공장에서 강철 레일을 다 구입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이름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섯 번째,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라.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라.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온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내가 어제 저녁에 또는 그저께 오늘 아침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우울해 보이고 기분이 안 좋고 언짢아 보이는 것은 상대방들은 절대로 신경 안 씁니다.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이 무표정하고 시무룩하고 무뚝뚝한 그 표정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좋은 인연이 되는 기회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웃는 얼굴을.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류 최초로 유인 우주비행, 즉 유인 우주왕복선을 목표로 한 러시아의 로켓 보스토크 1호 그 로켓에 탑승할 승무원 최종 선발에 남은 사람이 두 사람인데 가가린과 치토프 두 사람인데 심사를 할 때, 합격 심사를 할 때 가벼운 사람을 우주 왕복선 로켓에 태우겠어요? 무거운 사람 태우겠어요? 가벼운 사람을 태워야 다른 짐을 더 실을 거 아닙니까? 맞죠? 선발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데 건강해야 되고 체중도 가벼워야 되고 마인드도 밝아야 되고 즉 몸과 마음과 정신과 이 혼이 아주 밝고 긍정적인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토프가 거의 합격선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합격 책임자인 그 사람을 합격 불합격하는 그 책임자인 세르게이 콜로프 박사가 치토프를 뽑질 않고 가가린을 뽑은 거예요. 가가린이 치토프보다 2kg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2kg 무거운 가가린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책임자들이 하는 말이 승무원은 가벼워야 되는데 왜 2kg 무거운 가가린을 뽑았습니까? 하니까 그 책임자 세르게이 콜로프 박사가 짐을 2kg 줄이더라도 가가린을 최초의 승무원으로 뽑으시오. 그 왜 그럽니까? 하니까 그 세르게이 박사가 대답했어요. 가가린은 웃는 얼굴이 참 좋다. 그래서 웃는 얼굴 하는 사람은 마음이 언제나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주에 이렇게 나홀로 떠가 있는데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을 해야지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을 그 우주 비행선에 태우면 사고 나는 겁니다.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가가린은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선에
탑승하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 가가린이 웃는 얼굴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지구는 푸르렀다는 말을 들을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항상 웃으라지요. 근데 웃으라면 어떤 사람은 이때는 웃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웃을 상황이 아니라도 초상집에서만 빼고, 초상집에서 웃으면 뺨 맞습니다. 그래서 초상집에서만 빼고 항상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웃으면서 휘파람도 한번 불어보고, 마음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먼저 웃고,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참으로 운이 좋다, 나는 행복하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입으로, 행동으로 먼저 웃고 운이 좋다, 행복하다고 말하면 마음의 감정도 습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도 먼저 웃고 행복하다고 말하면 마음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화나고 띵한 사람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은 없어요. 얼굴이 조금 부족해도 환하게 웃고 있으면 왠지 다가가서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고 싶고, 얼굴이 예뻐도 뾰롱통한 띵하게 있으면 말을 걸기가 싫어요. 맞죠? 시비 걸 것 같고. 그래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만나는 사람은 당신한테 에너지를 얻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당에서 이제 항상 웃어야 됩니다. 이렇게 웃으면 술술 풀릴 겁니다. 억지 웃음과 진짜 웃음을 구분 못합니다. 사람이 이 마음에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웃을 때는 베타 엔돌핀이 나옵니다. 근데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 안 좋아도 얼굴 표정으로 억지로 웃어. 억지로 웃으면 뇌에서는 기분이 좋아서 웃는갑다 싶어서 똑같이 암을 취하는 물질 베타 엔돌핀을 내보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내는 억지 웃음과 진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해요. 얼마나 환한 미소로서 상대방을 대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따뜻한 미소로서 상대방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와 좋은 운명이 제공되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이가 안 좋은 부부는 밥 먹었나? 안 먹었어요. 먹고 온나? 이런. 사이가 좋은 부부는 밥 먹었나 해보. 안 먹었어. 그래 내가 사줄게. 이런.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찾아온다. 다섯 번째,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라. 여섯 번째, 비난하지 말아라. 여섯 번째, 비난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그 링컨은 아무도 비난하지 않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아브라함 링컨이 처음부터 그런 성품을 타고난 것은 아니었어요. 링컨이 젊었을 때는 남을 비방하고 남을 비방하기를 즐기고, 또 그 비방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즐겼어요. 링컨이 젊었을 때 인디애나주의 피존 크리크 밸리에서 살았는데, 이때 젊은 링컨은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험담하기를 너무나 좋아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비방하는, 또 사람들을 조롱하는 편지나 시를 써서 길거리에 뿌리기를 좋아했어요. 그때 링컨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사람들이 링컨을 멀리했는데, 그 후에 링컨의 그런 습성이 계속
된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난하는 그 습성이, 그런 습성이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때도 그 남을 비방하는 습성이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를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그 링컨이 비판하는 것을 신문에 실어서 올리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1842년 가을에 링컨은 거만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정치인 제임스 실즈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인신공격의 글을 써가지고 스프링필드 저널지에 기고했어요. 즉 정치인 제임스 실즈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가지고 스프링필드 저널지에 기고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 링컨의 기사를 읽고 실즈를 나쁘다고 이렇게 기사를 올렸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실즈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투고를 본 실즈가, 당사자가 자기 욕을 신문에 해놨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실즈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링컨한테 목숨을 건 싸움을 공개에 도전하게 된 거예요. 1대1로 야 싸움하자 하면 안 하려는다 이러면 되는데, 언론을 통해 가지고 목숨을 건 싸움을 도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결투를 청했는데, 링컨이 결투를 하는데 장검 있죠? 장검, 펜싱 같은 거. 그래서 장검으로 싸우자. 진짜 칼로 싸우자 해가지고 칼을 링컨도 싹 닦고 그 실즈도 칼을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시시피 강변 모래사장에서 목숨을 건 대결을 하기 시작해요. 목숨을 건 대결을. 결투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피도 좀 흘리고 갈 때 어떤 사람이 목숨을 무릅쓰고 나서 결투를 말렸어요. 만약에 그때 안 말렸으면 둘 중에 하나 죽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링컨은 커다란 교훈을 얻은 겁니다. 자기가 남을 비난하다가 목숨을 잃을 정도의 위기에 놓이고 나서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냐?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치를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그 이후에 목숨을 잃을 뻔한 그 결투에서 큰 교훈을 얻고 난 후에 두 번 다시 남을 비판하거나 모욕을 주는 글을 쓰는 일을 하지 않았고 남을 비웃지도 않은 거예요. 공개적이든 사적이든 남을 결단코 비난하지 않은 겁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좋은 기회를 잡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있는 데서 칭찬해 주면 좋지만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이 더 큰 공덕이고 더 좋은 방법이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적을 만들지 말라는 말보다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적을 내 편으로 만들자. 적을 안 만드는 것보다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적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링컨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는데, 그로부터 훨씬 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남북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리고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에 맞서 북군의 어떤 장군도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 남쪽에서 다 이기고 북쪽에서 어떤 장군도 나와도 남쪽의 로버트 리 장군을 이길 수가 없은 거예요. 그래서 북군이 남북전쟁에서 남쪽하고 붙으면 무조건 북군이 패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자 모든 국민들이 북군의 장군은 무능하다고 비난했는데, 그러나 링컨은 젊었을 때의 교훈을 가슴에 깨달아가지고 절대로 비난하지 않고, 정말로 전쟁이 힘들게 되자 링컨이 국방부 장관에 스탠턴을 임명하게 되는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링컨의 주위의 참모들이 아주 스탠드만큼 안 됩니다. 국방부 장관에 보따리 싸들어서 말렸어요. 왜냐? 스탠드는 그때까지 링컨을 욕하고 험담하고 맹렬히 비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 스탠드는 링컨을 고릴라로 비유하기까지 했어요. 왜 수염을 덥수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스탠드는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바로 국가적 재앙이다라고까지 비난하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링컨과는 반대로 링컨은 공화당이었고 공화당이었던 링컨과는 반대로 그 스탠드는 민주당이었어요. 이런 이 원수적인 관계,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주의 참모들이 전부 다 도시락을 싸들어가면서 스탠드만큼은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임명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참모들한테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 말했냐면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수천 번 비난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스탠트는 지금 이 난국을 훌륭히 이겨낼 소신과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하면서 결국 링컨은 국방부 장관에 스탠턴을 임명했고 스탠턴은 자기가 국방부 장관이 안 될 줄 알고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이 되려면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에 보답하듯이 스탠턴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 후 스탠턴은 링컨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장 가까운 핵심적인 참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링컨이 말년에 총탄에 쓰러지자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서 여기에 완전하게 인간을 다스렸던 사람이 누워있다라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링컨은 비판하지 말라는 신조를 지켰기 때문에 남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즉 내부의 적을 두고는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공의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란 링컨의 명언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적을 없애고 적을 안 보고 적을 죽이고 이것이 아니고 바로 적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링컨의 명언을 잊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비난을 멈추고 험담을 멈추고 그 사람들에게 신뢰와 환한 미소와 환한 웃음과 믿음을 보낸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고 바로 그 적군들이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지하기 시즌3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찾아온다.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찾아온다. 첫 번째, 기회는 만남에서 시작되고 만남에서 끝난다. 두 번째, 상대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춰라. 세 번째,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줘. 네 번째, 이름을 불러라. 다섯 번째,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라. 여섯 번째, 비난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 적도 내 편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기회를 잡는 방법을 뜨거운 열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3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